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한국 기업의 결정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술 독립을 외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다름 아닌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 중단 앞에서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장비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 우리 기술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연일 위기설을 부정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은 한국 장비 없이는 중국 전기차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 한국의 기술은 중국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라며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전기차 산업을 단숨에 무너뜨린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장입니다. BYD 글로벌 전략본부에서 총괄임원을 맡고 있죠. 2023년 말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BYD는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의 기술력이 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협력할 계획은 없나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기술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미국이 우리를 견제한다고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중국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BYD의 실적은 정말 좋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를 적극 지원했고요. 저는 이 모든 성과가 순전히 중국의 기술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한국이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삼성, 하이닉스, 그까짓 거 우리도 곧 따라잡을 수 있어. 동료들 앞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저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중국 굴기를 온몸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특히 반도체 본딩 기술 같은 초정밀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미국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어. 한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 시절이 곧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제 말들이 귀에 맴돌아요.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죠. 두 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릴까요? 제 시도함 1200자 밖에 안 돼. 2500자 내외로 늘려줘. 편집 한 장. 중국의 자만.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장입니다. BYD 글로벌 전략본부에서 총괄임원을 맡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 말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BYD는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의 기술력이 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협력할 계획은 없나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기술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미국이 우리를 견제한다고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중국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반도체 본딩 기술도 자체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중국의 기술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TC 본딩이든 하이브리드 본딩이든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본딩 기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중국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도 있던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네요. 설마 그런 곳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와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회견이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고급 중식당에서 축배를 들었어요. 로버트,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부하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자들 얼굴 봤어요? 완전히 기가 죽더라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죠.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미국도 우리를 무서워하는 판국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기술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BYD의 실적은 정말 좋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4분기만 해도 우리는 52만 대를 판매했어요. 테슬라의 48만 대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였죠. 중국 정부도 우리를 적극 지원했고요. 보조금은 물론이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성과가 순전히 중국의 기술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말이죠. 한국이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삼성, 하이닉스, 그까짓 거 우리도 곧 따라잡을 수 있어. 동료들 앞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SMIC도 있지 않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회의실에서 저는 늘 이런 식으로 팀원들을 독려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제재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우리는 자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때의 저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중국 굴기를 온몸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죠. 특히 반도체 본딩 기술 같은 초정밀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인데 저는 그런 현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미국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어. 한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 시절이 곧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자회견에서 했던 제 말들이 귀에 맴돌아요. 한국 기술은 필요 없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죠. 그런데 2024년 초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대폭 강화한 거예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우리는 자체 기술이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월 어느 날 생산팀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로버트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죠. 본딩 수율이 갑자기 30%나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30%? 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저는 급히 생산 라인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량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작업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본딩 공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칩과 기판 사이의 접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온도 조절도 문제고 압력 제어도 엉망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해결할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문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율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까지 더 떨어졌죠. 이렇게 가면 이번 분기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CFO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 최소 50억 위안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50억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다른 중국 업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봐. 저는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YMTC나 화홍반도체 같은 곳에 연락해보라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중국 내본딩 업체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로버트 상무님, 다들 우리랑 같은 상황이래요. 미국 제재로 인해 핵심 장비 수입이 막혔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3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경쟁사인 테슬라와 현대차는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목이 잡힌 거였죠. BYD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비서가 급보를 전해왔어요. 언론에서도 BYD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그때 기술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상무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뭔데? 말해봐. 해외에서 본딩 장비를 도입하는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 아니면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업체들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상무님, 현실적으로? 현실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 따위 기술에 의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우리 기술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4월 들어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버트 상무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5%나 떨어졌어요. 뭐라고? 테슬라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 우리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성과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제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로버트,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나? 이사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BYD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나? 정말 중국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가?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5월까지도 저는 버텼습니다. 독일 지멘스나 일본 도쿄 일렉트론 같은 곳을 알아봐. 한국은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들의 견적은 너무 비쌌어요. 게다가 납기도 2년이나 걸린다고 했죠. 2년?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5월 말, 마침내 사내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기술이사회 회의였어요. 로버트 상무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CTO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의 한미반도체라는 회사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상무님,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독일과 일본 업체들은 납기가 너무 길고 가격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안 됩니다. 우리 중국의 자존심을 생각해보세요. 자존심으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부기술이사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판인데.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더 찾아봅시다. 중국 내에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중국 전역을 뛰어다녔습니다. 베이징, 선전, 시안까지 가능한 모든 반도체 업체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죠. 죄송합니다, 로버트 상무님. 저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SMIC의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체제로 인해 핵심 장비 도입이 막혔거든요. 그럼 자체 기술로는 불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특히 나노급 본딩 기술은 한국이나 대만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화홍반도체는 어때요?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어요. 6월이 되자 독일과 일본 업체들의 정식 견적이 나왔습니다. 지멘스에서 150억 유로를 제시했어요. 구매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20조 원 정도 되겠네요. 도쿄 일렉트론은 어때? 거기는 더 비싸요. 180억 유로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돈이면 새로운 공장을 2개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납기는?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이래요. 2년이나? 네,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그때 구매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무님, 한국의 한미반도체 견적도 받아볼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한국 업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요.
하지만 상무님, 하지만은 없어요. 이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그 후 7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버트 상무님, 테슬라가 우리를 완전히 따돌렸어요. 마케팅 팀장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2분기 글로벌 판매량에서 우리가 40만 대, 테슬라가 75만 대예요. 40만 대? 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나 줄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테슬라를 앞섰는데 이제는 완전히 뒤처진 거였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어때? 걔네들은 오히려 30% 성장했어요. 뭐라고? 한국 업체들이 급속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한국 업체들은 왜 멀쩡한 거지?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죠. 우연의 일치일 거야. 8월 들어서는 이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로버트, 3분기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겠네. 이사장이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다른 임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 중이야. 조금만 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결과를 보여줘. 그날 밤 저는 괴로웠습니다. 정말 한국 업체를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절대 안 돼. 중국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어. 9월 초 마지막으로 대만 업체들을 알아봤습니다. TSMC의 자회사들이나 협력업체 말이죠. 대만도 상황이 비슷해요. 출장에서 돌아온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게다가 중국 기업과는 거래를 꺼려해요.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래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인가? 그때 마케팅 팀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상무님, BYD 주가가 연초 대비 60% 폭락했어요. 60%? 네,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BYD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중국의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그런 고집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월 말, 마침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회에서 최후 통첩이 내려온 거예요. 로버트, 10월 15일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임이야.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 전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야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야 하는 건가? 몇 번이고 자문했지만 답은 뻔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가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죠. 한국의 한미반도체에 연락해봐. 미팅을 잡고 싶다고. 정말 가시는 거예요? 비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이틀 후 한미반도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담당자는 누구야? 박준영 상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영업 총괄이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불편했어요. 박준영이라 한국 이름이구나. 10월 3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가 정말 한국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택시를 타고 한미반도체 본사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회사였어요. 여기가 한미반도체예요.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와, 건물이 정말 크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사였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면 꽤 괜찮은 회사인가?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지웠죠. 그래봤자 한국 회사잖아.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BYD의 로버트 장 상무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준영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로버트 장입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습니다. 박준영 상무의 악수는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차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박준영 상무가 말했습니다. BYD의 상황은 대충 파악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본딩 수율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요? 저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준영 상무는 미소를 지었어요. 업계가 좁거든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게다가 중국 업체들이 겪는 문제는 뻔하죠. 그 순간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뻔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뻔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미국 체제로 인한 기술 격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영 상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 본딩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20년 넘게 연구개발해서 지금 수준에 도달했어요. 20년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20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저희보다 앞선다는 뜻인가요?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니죠. 박준영 상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강점이 다른 거예요. BYD는 전기차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회사잖아요. 저희는 반도체 본딩 장비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자존심은 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모자라다는 뜻이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어요.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모두 가능해요. 수율은 99.8% 이상 보장합니다. 99.8%?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겨우 40%인데 99.8%라니? 정말인가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장비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됐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인가?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용도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이나 일본 업체 대비 30% 저렴해요. 30%? 네, 그리고 납기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독일이나 일본은 2년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니? 정말 6개월이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늘 계약하면 내년 4월에는 설치 완료 가능해요. 박준영 상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독일이나 일본보다 나을까? 설마 과장하는 건 아닐까? 그때 박준영 상무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뭘 보자는 거죠? 저희 생산 라인이요. 실제로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확신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봐야 하나?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준영 상무와 함께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핵심 생산 라인이 여기 있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클린룸 시설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클래스 1 클린룸이에요. 먼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죠. 박준영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해요. 갈아입고 들어간 생산 라인은 마치 SF 영화 같았어요. 거대한 장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저희 TC 본딩 장비예요. 박준영 상무가 한 장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밀도가 나노미터 단위까지 가능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본딩 과정이 보였는데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면 네, 어떤 칩이든 완벽하게 본딩할 수 있어요. 그때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지금 수율이 99.9% 나오고 있어요. 99.9%?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40%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9.9%라니? 이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고요. 박준영 상무가 옆 장비로 안내했습니다. 더욱 복잡한 공정이 가능해요.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차원으로 칩들이 완벽하게 결합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물론이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예요. 삼성이라는 이름을 또 듣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다른 회사는 어디에 납품하신 하이닉스, TSMC, 소니, 인텔,
거의 모든 글로벌 반도체 회사죠. 인텔까지 언급되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텔도 이 회사 장비를 쓴다고? 혹시 실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칩을 가져오셨나요? BYD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 반도체입니다. 제가 가져온 샘플을 건네뒀어요. 아, 이거는 까다로운 칩이네요. 기술자가 샘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열 관리가 특히 중요한 부품이죠. 저희가 지금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런 건 저희 전문 분야거든요. 30분 후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 99.7% 나왔어요.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몇 달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한 거였거든요. 이상 온도나 압력 변화도 전혀 없고요. 완벽한 본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박준영 상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보다 더 복잡한 작업도 많이 해요. 그때 다른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상무님, 애플에서 요청한 A 시리즈 칩 본딩도 완료됐어요. 애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들도 저희가 본딩해요. 전 세계 아이폰의 30%가 저희 장비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던 거지?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다른 중국 업체들도 와봤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몇 군데 왔었죠. 어디요? CATL, 니오,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요. 다들 뭐라고 하더가요? 처음엔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의심하셨죠. 박준영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신 후에는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럼 계약을 했나요? 아직 진행 중인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다른 중국 업체들이 먼저 계약하면 어떡하지? 저희 BYD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박준영 상무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로버트 상무님께서 정말 확신하시는지 궁금해요. 무슨 뜻인가요? 아직도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저는 아직도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아직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선입견을 버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선입견이라고요?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박준영 상무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제 생각을 읽은 거였거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로버트 상무님,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죠.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까? 그때 박준영 상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내일 다시 만나 뵙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틀렸던 건가?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와의 두 번째 미팅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박준영 상무가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중국인 같아 보였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엿듣기 시작했어요. 이번 계약으로 저희 니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오라는 말에 제 심장이 벌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니오는 BYD의 최대 경쟁사 중 하나였거든요. 5조 원 규모의 계약이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저희도 이런 큰 계약은 처음이에요. 박준영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니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결정했어요. 5조 원이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조 원, 그렇게 큰 계약을? 특히 리 회장님께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처음엔 저희도 의구심이 있었죠. 니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중국 기술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로 제가 했던 생각과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독일이나 일본 기술보다도 훨씬 앞서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빨라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계약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니오가 먼저 계약을 했다고? 언제부터 장비 설치가 시작되나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면 완료 예정이에요.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니오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겠네요. 네, 수율이 3배 이상 향상될 걸로 예상해요. 3배 이상이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오가 그 정도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BYD는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중국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네, 몇 군데 더 문의가 와 있어요. CATL이나 샤오펑 같은 곳들이요. BYD는 어떤가요? 니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BYD요? 어제 로버트 장 상무가 왔었어요. 아, 그분이요? 어떻던가요? 글쎄요. 아직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박준영 상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타입이군요. 니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기술에는 국적이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BYD가 계속 그런 태도라면 박준영 상무가 말을 흐렸어요. 아마 다른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것 같아요. 이미 니오, CATL, 샤오펑까지 주요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이 모두 한미반도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BYD만 빠지면 정말 고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의 자존심이니 뭐니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5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니오가 그런 투자를 한다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었어요. 반면 BYD는 여전히 40% 수율로 고생하고 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자존심 때문에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로버트 상무님, 급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니오가 갑자기 주가가 15% 올랐어요. 뭐라고? 한국 업체와 대규모 기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이래요. 반면 저희 주가는 5% 더 떨어졌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회사는 올라가고 인정하지 않는 회사는 떨어지는 거였죠. 내가 정말 회사를 망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모든 편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이니 뭐니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저는 즉시 박준영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로버트 장입니다. 네, 로버트 상무님. 오늘 오후 미팅에서 본격적인 계약 논의를 하고 싶어요. 정말인가요? 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두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중국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사회를 설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어요. 한국 업체와의 계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국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사회 전체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어요. 로버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니오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한미반도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뭐라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부이사장이 펄쩍 뛰었어요. 로버트,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닙니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오가 이미 5조 원 규모로 계약했어요. 5조 원? 네, 그리고 CATL, 샤오펑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만 빠지면 정말 고립될 수 있어요. 그때 기술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돼? 자존심으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40%예요. 겨우 40%. 반면 한미반도체 장비는 90.8% 수율이 나와요.
99.8%. 이사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실제 테스트 결과예요.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를 보고 모든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설치 가능하다고 해요. 6개월? 독일이나 일본은 2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30% 저렴해요. 그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나?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모두 도입한다면? 저는 잠시 계산했어요. 20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조 원? 이사회가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큰 계약을? 네, 하지만 이게 투자가 아니라 필수예요. 이 계약 없이는 BYD의 미래가 없어요. 부이사장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여론이 어떨 것 같아? 중국 업체가 한국에 20조 원을 주겠다고? 국민들이 납득할까?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나요? 니오도 했고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어요. 저희만 안 하면 정말 뒤처져요. 그럼 중국 정부 승인은 받을 수 있을까? 이사장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도해봐야 했죠.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정부 승인은 따로 받아보겠어요. 위험한 방법이야. 지금 상황 자체가 위험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사가 망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3분기 실적 보셨죠?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에요.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정부 승인을 못 받으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럼 진행하게. 이사장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한미반도체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죠. 로버트 상무님, 어제와 표정이 많이 다르시네요. 박준영 상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결심을 했어요. 좋은 결심이시겠죠? BYD와 한미반도체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얼마나 큰 규모를 생각하시는지요? 20조 원입니다. 박준영 상무도 깜짝 놀랐어요. 20조 원이요? 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도입하겠어요. 정말 큰 결정이시네요. 늦었지만 현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편견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박준영 상무가 진지해졌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어요. BYD가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계약 협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양측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기술 사양,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꼼꼼히 검토했죠. 최종 계약서입니다. 박준영 상무가 두꺼운 서류를 건네줬어요. TC 본딩 장비 50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30대, 총 계약 금액 20조 원. 납기는 12개월 내 완료. 수율 보장은 99.5% 이상.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BYD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로버트 상무님. 박준영 상무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진정한 파트너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결과였죠. 중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로버트 상무님, 한국과 20조 원 계약이 사실인가요? BYD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BYD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중국의 자존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자존심은 현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날부터 중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BYD를 살릴 거라고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한미반도체의 장비들이 속속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장비가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로버트 상무님, 첫 번째 장비가 도착했어요. 생산팀장이 신나서 뛰어왔어요. 정말? 빨리 가봅시다. 저는 급히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트럭에서 내려지는 장비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TC 본딩 장비군요. 한미반도체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크네요. 하지만 정밀도는 나노미터 단위까지 가능해요. 설치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전문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부분은 온도 제어가 핵심이에요. 0.1도 차이만 나도 수율이 달라져요. 이렇게 정밀한 거였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넘게 연구개발한 거예요. 한 달 후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무님, 수율이 95% 나왔어요. 95%?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40%였던 수율이 95%까지 올라간 거였거든요. 조금 더 조정하면 99%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한 달 더 지나자 수율이 9.2%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완벽하네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불량품 더미로 가득했던 현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무님,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CFO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이에요. 150%?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5%로 뛰어올랐어요. 테슬라를 다시 제치고 1위를 탈환한 거였죠. 주가는 어때? 연초 대비 300% 상승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한미반도체 장비 도입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때 박준영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로버트 상무님, 축하드려요. 박 상무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로버트 상무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에 한 번 더 오세요. 왜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또 다른 기술이요? 네, 차세대 3D 본딩 기술이에요. 더욱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언제 가면 될까요? 다음 주 어떠세요? 한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한미반도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온 거였거든요. 로버트 상무님, 환영해요. 박준영 상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희 신기술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생산 라인은 정말 놀라웠어요. 3차원으로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이었거든요. 이게 차세대 기술이에요? 네, 공간 효율성이 10배 이상 향상돼요. 10배? 같은 크기로 10배 더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산업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어요. 언제 도입 가능한가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요. 그럼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파트너니까요. 박준영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영 상무와 식사를 했어요. 로버트 상무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요? 처음 오셨을 때와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정말 오만했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깨달으셨잖아요. 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기술이냐는 거였어요. 박준영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요. 물론이죠. 저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예요. 2025년 초 BYD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됐거든요. 테슬라를 완전히 제치고 독보적 1위였죠. 로버트 상무님, 정말 대단해요. 이 사장이 제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회사를 살렸어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저를 다르게 봤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영웅처럼 여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영웅은 제가 아니라 박준영 상무와 한미반도체였다는 거요. 어느 날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버트 상무님,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요. 한국은 정말 기술 강국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계획인가요? 물론이죠. 이제는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죠.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점점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그 결정을요. 만약 그때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BYD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한국의 한미반도체와 만나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지금도 박준영 상무와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가 됐거든요. 앞으로도 BYD와 한미반도체는 함께 성장할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공항 개항식이 한국 기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정밀함과 품질로 유명한 일본 기술을 앞세워 남미 최고의 공항을 짓겠다고 자신하던 페루가 기록적인 폭염 앞에 일본산 냉방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공항 관계자는 아직 일본 기술의 문제로 밝혀진 건 없다. 단순히 폭염 탓일 뿐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중남미의 기술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한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 LG의 공조 기술은 이미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이라며 단호히 평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기술의 자존심을 꺾고 폭염 지옥에서 중남미 전체를 구한 대한민국 공조 시스템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엘레나 발렌시아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글로벌 공항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공항 설계와 건설에 참여하며 쌓아온 경험이 제 자부심이죠. 그런 제가 페루 리마에 있는 호르에 차베스 신공항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페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었어요. 총 사업비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남미 전체의 관문이 될 공항을 만드는 일이니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었죠. 처음 페루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질 미래의 공항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제 경력의 정점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설비 선택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 중 하나가 바로 공조 시스템이거든요. 수만 명의 승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에요.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기술 혁신을 지켜보며 자랐거든요. 1980년대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저는 10대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일본 기술에 대한 경외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도요타 자동차의 뛰어난 품질, 신칸센 고속철도의 정시성과 안전성, 이 모든 것들이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산증인이었습니다. 특히 정밀함과 내구성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당연히 일본 제품을 선택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공조 시스템이 제 1순위였죠. 일본 기술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어. 이게 제 철학이었거든요. 프로젝트 초기 회의에서 여러 업체들이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의 다임러, 미국의 캐리어, 그리고 아시아 업체들까지 다양했어요. 각 업체마다 나름대로 장점을 어필했지만 저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LG전자라는 한국 회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라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은 잘 만들겠지만 공조 시스템은 글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소비자 제품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이나 TV는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항처럼 중요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설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안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니까 말이죠.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 시설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거든요. 페루 현지 팀과 첫 회의를 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현장 책임자인 루카스 페르난데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LG 제품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근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더군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루카스, 감사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쓰비시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LG의 제안서를 보시면 IoT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검증된 기술이 최우선이어야 해요. 새로운 기술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내린 판단이니까요. 며칠 후 미쓰비시 담당자인 다카하시 히로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설명했어요. 발렌시아님, 저희 미쓰비시는 50년간 축적된 공조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 기술력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죠.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은 실전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다카하시의 말을 들으며 제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일본 기술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다카하시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요즘 한국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아직은 우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죠. 기술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표면적인 기능은 따라할 수 있어도 핵심 기술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분야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공조 시스템을 메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기술로 성공작을 만들어내겠어. 이런 다짐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몇 달 후 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를.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쓰비시의 공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설계도가 하나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리아, 정말로 LG 시스템은 고려해보지 않으실 건가요? 최근에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 설치된 LG 시설을 직접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루카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LG의 IoT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원격으로 모든 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기술들은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하고 확실한 게 최고예요. 너무 복잡한 시스템은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루카스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G전자의 중남미 총괄본부장이라는 분이 직접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최정훈이라는 이름의 그 분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렌시아 컨설턴트님. LG전자 최정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저도 예의상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최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이미 미쓰비시로 결정이 났어요. 물론 LG도 좋은 회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최정훈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셨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혹시 보조 시스템으로라도 고려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 제품의 장점을 한 번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루카스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마리아, 어차피 보조 시스템도 필요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분 정도는 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최정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며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LG의 공조 시스템은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질, 습도, 온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에요.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데이터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특히 페루처럼 기후가 변화무쌍한 곳에서 말이에요. 최정훈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성공 사례가 있어요. 특히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검증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카하시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발렌시아님. 회의가 있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다카하시는 최정훈을 보더니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한국 분이시군요. 요즘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 최정훈은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LG전자 최정훈입니다. 다카하시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발렌시아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한국 기술은 아직 일본의 80년대 수준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허술합니다. 특히 내구성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약간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카하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최정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일본 기술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도 나름대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카하시가 코웃음을 쳤어요. 혁신이라. 남의 기술 따라하는 것도 혁신이라고 하나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최 본부장님, 설명 감사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내일 최종 검토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최정훈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발렌시아님,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다카하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끈질기네요.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일본 기술의 신뢰성은 수십 년간 검증된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최정훈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더 컸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LG라는 회사 어떻게 생각해? 아, LG, 가전제품으로는 유명하지. 하지만 공조 시스템은 글쎄, 일본이나 유럽 회사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역시 제 판단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강력한 추천도 있고 해서 결국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좋아요. LG 시스템을 보조용으로만 일부 설치하죠. 대신 메인은 확실히 미쓰비시로 가겠습니다. 루카스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LG 기술을 직접 보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분명 놀라실 거예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답했습니다. 글쎄요. 보조용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보조용 시스템이 곧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장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건물이 형태를 갖춰가고 활주로도 거의 완성되어 갔어요. 미쓰비시의 메인 공조 시스템 설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는 매번 현장을 점검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발렌시아님, 보시다시피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영하 2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없어요. 페루 기후 정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LG의 보조 시스템도 조용히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시스템 설치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IoT 센서 연결도 거의 끝났고요.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보조 역할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3월 중순쯤부터 이상한 기상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페루에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루카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심할까요?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미쓰비시 시스템은 극한 환경에서도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다카하시도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폭염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희 시스템은 중동 사막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루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하지만 최정훈의 반응은 달랐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시스템의 용량을 좀 더 늘려도 될까요?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루카스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쓰비시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최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해 놓으면. 아니에요. 예산 문제도 있고 현재 계획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과도한 대비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4월에 들어서자 날씨가 확실히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선선한 가을 날씨여야 하는데 한여름 같았어요. 현장 인부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기온이 35도라고 하네요. 이상하게 올해는 너무 더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최종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쓰비시 시스템을 풀가동해보니 성능이 꽤 좋았어요. 터미널 내부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 기술이네요. 다카하시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없을 겁니다. LG 시스템도 함께 테스트해봤습니다. 담당 구역의 온도 조절은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루카스에게 건성으로 말했어요. 최정훈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IoT 모니터링 시스템도 연결해볼까요? 실시간으로 모든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현재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요. 개항 3일 전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40도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페루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대요. 루카스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40도라. 좀 걱정되긴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미쓰비시 시스템은 50도까지 견딘다고 했잖아요. 다카하시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그 정도 온도는 문제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성능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최정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 시스템도 최대 출력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의 신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개항 전날 밤 모든 최종 점검이 끝났습니다. 터미널은 마침내 완성되었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일이네요. 루카스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페루 역사상 가장 큰 공항이 문을 여는 거예요.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완벽해요. 내일은 성공적인 개항식이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점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미쓰비시 시스템 가동률 100%, LG 보조 시스템도 정상.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어요. 완벽한 프로젝트였어.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개항일 아침 6시 저는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찜통 같은 더위였습니다. 오늘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루카스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페루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이래요. 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며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실내는 쾌적하네요. 역시 미쓰비시 시스템이 훌륭해요. 오전 10시 개항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페루 교통장관을 비롯해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몰려와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정말 멋진 공항이에요. 장관이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페루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든 최고의 공항이에요. 이제 페루도 세계적인 허브 공항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첫 번째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터미널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 누군가 너무 더워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밖이 워낙 더우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제어실 직원이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런데 오후 1시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터미널 중앙 구역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 이상해요. 1구역 온도가 3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루카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쓰비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냉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즉시 다카하시에게 연락했어요. 다카하시 씨, 지금 당장 현장으로 와주세요.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다카하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테스트할 때는 문제 없었는데 외부 온도가 예상보다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정화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터미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더워해요. 괜찮을까요?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터미널 내부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공항이라면서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나요? 아이들이 견디기 힘들어해요. 저는 다카하시를 재촉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다카하시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시스템을 재부팅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70대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119에 신고했어요.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열사병 증상이에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체온이 40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시스템 때문에 사람이 다칠 뻔한 거였으니까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카하시 씨, 도대체 언제 고쳐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재부팅을 다시 시도해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쓰비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과부하로 인한 전면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제어실에서 급보가 날아왔어요. 모든 냉각 기능이 정지했어요. 터미널 전체의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5도, 37도, 19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물 좀 주세요. 너무 더워요.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터미널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저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최악의 참사가 되어버렸어요. 제 고집과 편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때 언론에서는 이미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신공항 개항 첫날 냉방시설 대란, 승객들 연이어 쓰러져, 응급실 이송. 제 휴대폰에는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루카스가 뛰어왔어요. 마리아, LG 시스템은 아직 정상이에요. 보조 구역은 여전히 시원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LG 시스템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최정훈 씨에게 연락해보세요. 지금 당장요. 5분 후 최정훈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즉시 대응하겠어요. 우선 사람들을 LG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역으로 대피시키세요. 최정훈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구역만큼은 여전히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24도의 완벽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만 멀쩡한 거죠? 저는 최정훈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희 시스템은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부하를 분산시켜요. 최정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과부하가 예상되면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거든요. 또한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외부 온도가 급변해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보고 기술력을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최정훈이 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어요. 김 대리, 즉시 백업 장비를 가져와요. 박 과장은 배전 시설 점검하세요. 이 과장은 IoT 시스템 확장 준비해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원들이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30분 만에 추가 장비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전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정훈이 노트북을 꺼내며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우선 저희 시스템의 출력을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시스템과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복구해보죠. 저는 놀랐어요. 경쟁사 시스템까지 도와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미쓰비시는 경쟁업체잖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협력하면 LG가 손해 아닌가요? 최정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죠.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다카하시는 여전히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본사에서 기술진이 오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모레까지는. 내일까지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최정훈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2시간 안에 전체 시스템을 정상화시켜드릴게요. 그는 팀원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1팀은 A구역 확장 작업 시작하세요. 2팀은 배전반 연결 작업을 진행해주고요. 3팀은 IoT 시스템 네트워크 확장 준비해주세요. 모든 센서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1시간 만에 LG팀이 임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터미널 중앙부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0도에서 38도로, 다시 35도로, 30도로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루카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로 해내고 있어요. 승객들의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았고 어른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원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가 이제 괜찮아 보여요. 저는 최정훈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셨어요? 이건 마법 같은 일이에요. 저희 IoT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최정훈이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구역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다른 구역에서 보완하죠. AI가 최적의 냉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실행합니다. 화면에는 터미널 전체의 온도 분포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색이었던 구역들이 하나씩 파란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오후 6시가 되자 터미널 전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온도는 쾌적한 24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더 이상 응급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LG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최정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편견과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정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LG 시스템이 밤새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지표가 완벽했어요. 온도, 습도, 공기질 모든 면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문제없이 돌아갔나요? 최정훈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야간에 온도 변화는 없었나요? 네, 저희 시스템은 24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거든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알림이 와요. 최정훈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실시간으로 공항 전체의 환경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온도, 습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최정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IoT와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눈앞에 두고도 편견 때문에 무시했었던 거예요. 한편 미쓰비시 본사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도착했어요. 다카하시와 함께 부랴부랴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설계상으로는 문제없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일본 기술진들끼리 일본어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어요.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최정훈 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40도를 넘을 예정이에요. 미리 시스템 출력을 높여놓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도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팀은 예방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일본 팀은 사후 대응에만 급급했어요. 오후쯤 루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부터 LG를 메인으로 했어야 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LG의 진가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브랜드만 보고 기술력을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진심과 태도가 다르죠. 위기 상황에서 최정훈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경쟁사까지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다카하시는 위기가 닥치자 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했었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정훈은 묵묵히 해결책을 찾아 실행에 옮겼어요. 그것도 경쟁사인 미쓰비시 시스템까지 살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날 저녁 최정훈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어요. 제 고집과 편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괜찮아요. 저희도 배운 게 많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테스트는 귀중한 경험이거든요. 최정훈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 깊었어요. 자신의 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르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 전체의 성공을 중시하죠. 그래서 경쟁사라도 필요하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상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LG전자의 기술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특히 IoT 기반 스마트 시스템은 혁신적이다. 위기 대응 능력과 팀워크도 탁월하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타자를 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미쓰비시 시스템이 복구되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LG 시스템의 우수성을 목격했거든요. 다카하시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일본 기술의 우수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진짜 실력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제 30년 경력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후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언론들이 앞다투어 LG 공조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극한 폭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 한국 기술. 일본 시스템은 마비, 한국 시스템만 정상 가동. LG전자, 페루 신공항에서 기술력 입증.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과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남미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이 큰 충격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술을 최고로 여겨왔는데 한국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페루 교통장관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발렌시아 컨설턴트,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LG 시스템 덕분에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앞으로 페루의 다른 공항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술을 우선 검토하겠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LG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루카스의 끈질긴 설득 때문에 마지못해 보조용으로만 설치했던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2주 후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파울루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 담당자였습니다. 발렌시아님, 페루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저희도 LG 시스템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상세한 성능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어서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모두 LG 공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에요.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페루에서 일어난 일이 중남미 전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최정훈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LG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최정훈이 기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발렌시아 님 덕분이에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각국 담당자들과 미팅을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달 후 제가 주최한 중남미 공조 시스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최정훈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페루 신공항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어요. 42도의 극한 폭염, 미쓰비시 시스템의 마비, LG 시스템의 완벽한 대응.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브라질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겠어요. 칠레 담당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산티아고 공항도 여름철 폭염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LG 시스템이라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개국 모두에서 LG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거예요. 브라질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칠레는 산티아고 공항에, 콜롬비아는 보고타 공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도 주요 공항들에 LG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저는 본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LG전자가 중남미 공조 시스템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페루 신공항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기술 일변도였던 중남미가 한국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품 교체가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본사에서는 제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컨설턴트가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발렌시아, 정말 확실한 거야? 동료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6개월 후 중남미 전역에서 LG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대형 쇼핑몰, 병원, 호텔까지 LG 공조 시스템을 선택하는 곳이 늘어났어요. 한국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제쳤어요. 루카스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중남미에서는 LG가 최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 조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LG의 중남미 공조 시스템 시장 점유율이 1년 새 300% 증가했어요. 반면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국제공항 컨설턴트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기술 선택에서 브랜드 편견을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페루 신공항에서 경험한 일은 제 모든 선입견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LG의 IoT 기반 스마트 공조 시스템은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며 대응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시스템까지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컨설턴트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저희도 한국 기업들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요. 기술의 진보 속도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제 발표는 곧 업계지에 실렸고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1년 후 페루 정부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르에 차베스 신공항 개항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페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저는 공항 설계 총괄 컨설턴트로서 초청을 받았어요. 행사장에서 최정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발렌시아님, 오랜만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최 본부장님도 오셨군요. 정말 반가워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호르헤 차베스 신공항은 페루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개항 첫날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었죠. 이는 첨단 기술력과 헌신적인 팀워크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항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LG전자 중남미 총괄본부장 최정훈님께 페루 국가 공로훈장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정훈이 무대에 올라가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자격이 충분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총괄 컨설턴트로서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준 마리아 엘레나 발렌시아 님께도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놀랐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편견을 버린 것도 하나의 공로로 인정받은 거구나.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최정훈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최정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발렌시아 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팀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국제공항 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이 선도하는 스마트 인프라라는 주제였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제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공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일본 기술을 아시아 기술의 표준으로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30년간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루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했어요. 극한 폭염 상황, 시스템 마비, 그리고 한국 기술의 완벽한 해결. 한국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합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책임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저희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판도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줄 몰랐네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G전자가 중남미에서 공조 시스템 분야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4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완전한 판도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LG전자가 공항뿐만 아니라 병원, 대형 쇼핑몰, 데이터 센터 등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한류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어요. 루카스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K-테크 불러야겠네요. 실제로 한국 기술에 대한 중남미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 LG는 물론이고 현대, SK,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 방문이었어요. LG전자 본사에서 초청해준 거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LG전자 본사에서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최정훈이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발렌시아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IoT, AI, 빅데이터를 융합한 더욱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개발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한국 문화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빨리빨리 문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 끊임없는 혁신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최정훈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발렌시아 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그리고 편견 없이 진짜 좋은 기술을 찾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저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을 소개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페루 신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